42살, 22년을 묵묵히 걸어온 여군 부사관 배윤미 상사. 그 앞에 선 연대장 한재명 대령의 한마디가 부대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네 남편이 군단장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남편이 군단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왕이야. 부사관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쏟아지는 공개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윤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이 그 눈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말이 조용히 녹음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이 열리며 울리는 한마디. 연대장 한재명 대령을 당장 소환하라.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배윤미가 처음으로 운동장을 달린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100m 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라고 말하자 교실 안 아이들 대부분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죠. 그런데 윤미는 달랐습니다. 가방도 채 내려놓기 전에 벌써 신발끈을 고쳐 묶고 있었으니까요. 출발 신호와 함께 윤미의 두 다리는 땅을 박찼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것도 몰랐고 옆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멀리 흰 줄 하나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승선을 밟는 순간 윤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들어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운동장은 윤미에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수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실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드는 날이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고 윤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게 아닌가 봐.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윤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봄날 윤미의 인생을 바꿔놓은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 도로를 군인들이 대오를 지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소리, 줄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질서, 그리고 단복을 입은 여군 한 명이 대열 맨 앞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 윤미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게 나다. 그날부터 윤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군인에 관한 책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읽었고 부사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성적이 이래서야 어디를 가겠니라고 했지만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사관이 되는데 필요한 건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체력이었고 정신력이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윤미가 누구보다 자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20살 윤미는 육군 부사관 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서던 날의 기억을 윤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두 발로 딱 서는 순간 윤미는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옆 침상의 동기는 벌써 울상이었고 복도에서 조교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윤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여기가 맞다는 느낌. 이게 내 자리라는 감각이었습니다. 3개월은 길면서도 짧았습니다. 체력 훈련, 정신 교육, 제식 훈련, 화기 조작, 독도법.
빼곡한 훈련 일정 속에서 동기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졌지만 윤미는 달랐습니다. 더 힘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윤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튀거나 나서지는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임관식 날 어머니가 윤미의 하사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품어왔던 걱정이 비로소 풀리는 것인지 윤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윤미도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많이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에 왔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사, 중사, 그리고 상사. 진급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윤미는 늘 묵묵했습니다.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대학 졸업장 같은 건 없었지만 전우들 사이에서 쌓인 신뢰는 어떤 학위보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배윤미라는 사람이 22년을 걸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미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남성수를 처음 본 건 윤미가 중사 3년 차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부대 간 합동훈련이 있던 날이었죠. 윤미는 행정지원 임무로 현장에 나와 있었고 성수는 당시 대대장으로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계급도 출신도 사는 세계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훈련이 끝난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행정 서류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고 담당자를 찾는다며 성수가 직접 행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이자 성수는 계급장을 한번 보고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중사님, 이 서류 착오가 어디서 생긴 건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요청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윤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사관학교 수석 출신, 모든 진급을 1차에 통과한 엘리트 장교가 중사한테 배중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무의식 중에 부사관을 아랫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반말은 아니더라도 눈빛이 달랐고 말투에 미묘한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수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볼 때마다 성수는 한결같았습니다. 윤미가 먼저 경례를 올리면 성수는 늘 또렷하게 받았고 업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윤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르거나 가로막는 법이 없었습니다. 윤미는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급 차이는 현실이었고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그 경계를 흐리는 건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수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부대 식당 앞에서였습니다. 윤미가 혼자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성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배윤미 중사, 잠깐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윤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대대장이 중사한테 허락을 구하는 건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수의 표정에는 어색함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 성수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훈련이 어땠는지, 행정 업무가 힘들지 않은지, 요즘 부대 분위기는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윤미가 답하는 동안 그 사람은 진짜로 듣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척이 아니라
눈이 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미는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서두르지 않았고 윤미는 한 걸음을 내딛는데 늘 긴 생각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대 안에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군 조직 안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는 오해를 사기 쉽고 특히 윤미처럼 여군 부사관에게 그 시선은 더욱 가혹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가 31살이 되던 해 성수가 조용히 청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식당도 꽃다발도 반지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산책을 하던 부대 인근 공원, 벤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그 순간을 어떤 화려한 청혼보다 오래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떨림이 진심이었습니다. 한 가지 약속만 해줘. 윤미가 말했습니다. 성수가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어디를 가든 서로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자. 나는 당신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거고 당신도 내 이름 앞세우지 않는 거야. 성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내가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전후 몇 명만 모인 작은 자리였습니다. 성수는 대령이었고 윤미는 중사였습니다. 10살의 나이 차이. 그 모든 것이 이 결혼을 낯설게 보이게 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급은 근무지의 언어였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성수이고 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성수가 군단장이 된 뒤에도 윤미는 부대에서 남편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정보급관으로서 윤미는 그저 배윤미 상사였습니다. 그게 윤미가 지키고 싶었던 자기 자신이었고 그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대로 흩어졌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두 사람이 원한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부대, 같은 지휘 계통 안에 부부가 함께 있다는 건 서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시선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윤미는 조용히 전출을 신청했고 성수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부였지만 부대에서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두 사람이 약속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윤미가 새로 부임한 부대는 중부권에 위치한 보병 연대였습니다. 낯선 부대, 낯선 얼굴들. 윤미는 첫날부터 짐을 풀기도 전에 업무 파악부터 시작했습니다. 새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던 윤미는 부임 5년 후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상사 진급 4년 후 어느덧 40살이 된 윤미는 부사관 중 꽤 높은 지위인 행정보급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정보급관, 이른바 행보관은 부대의 행정과 보급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사관 중에서도 실질적인 실무의 중심을 잡는 역할이었죠.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윤미에게는 딱 맞는 보직이었습니다. 조용히 해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행보관이 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연대장이었습니다. 한재명 대령, 44,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신임 연대장으로 온 재명이 부임한 첫 주에 윤미가 그에 대해 들은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심해. 특히 여군한테 더 심해. 선임 부사관이 귀띔해줬고 행정실 막내 병사도 눈짓으로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윤미는 속으로 한번 흘려들었습니다. 군 생활을 22년 하면서 그런 사람 한두 명쯤 겪어보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마주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임 사흘째 되던 날 제명이 행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한 장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보고서라고 올린 거야? 윤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식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전임 행보관이 미처 채우지 못한 항목이었죠. 확인하겠습니다. 윤미가 차분하게 답하자 제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사가 이것도 몰라? 부사관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윤미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가 없다는 걸 약함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단단함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명은 전자였습니다. 이후로도 제명은 자주 행정실을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말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여군이라는 사실, 부사관이라는 계급, 사관학교가 아닌 부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이력, 그 모든 것이 제명에게는 하대의 근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여군 부사관 주제에 행보관을 한다고? 어느 날은 다른 장교들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윤미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정면으로 맞췄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는지 제명은 말끝을 흐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윤미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12살 육건이 오늘 학교 얘기를 쏟아냈고 7살 민건이는 숟가락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윤미는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수가 늦게 귀가한 날이면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힘들어? 성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윤미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성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힘들면 말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윤미에게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윤미의 남편이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미는 말하지 않았고 성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배윤미 상사는 그냥 배윤미 상사였습니다. 남편의 계급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신념은 22년 군 생활이 빚어낸 자존심이었고 두 사람이 나눈 약속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명의 언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었고 부대 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윤미가 있었고 윤미는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제명은 행정실에 들러 병영 기록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신규 전입 병사들의 신상 파악이 목적이었죠. 두꺼운 서류 묶음을 넘기던 제명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배윤미 상사, 기혼, 배우자 남성수 중장, 현 직책 군단장. 제명은 몇 초간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윤미는 행정실 한쪽 책상에서 보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명의 시선이 윤미에게 꽂혔습니다. 윤미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 상사, 제명이 불렀습니다. 낮고 천천히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윤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연대장님. 제명은 손에 든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남편란에 남성수 중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맞아? 예, 맞습니다.
짧고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윤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명은 잠시 윤미를 바라보다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행정실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아! 재명이 반말을 내뱉는 순간 행정실에 있던 부사관 3명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윤미도 굳었습니다. 단단하게 네 남편이 군단장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재명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웃음이 말끝마다 묻어났습니다. 네 남편이 군단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왕이야. 행정실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열린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여군 부사관 주제에 군단장 부인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급도 낮은 주제에 감히 그걸 자랑이랍시고 적어놨어? 나이도 어린 부사관 주제에 뭘 믿고 그러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부사관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윤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윤미는 그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2년 군 생활이 그 순간을 버티게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재명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웃고는 행정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뒤 행정실 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부사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윤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드는 척하며 그 떨림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윤미 옆자리에 앉아있던 행정부사관 박중사의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 놓인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박중사는 그날 아침 재명이 행정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녹음을 시작해 두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날 재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들었고 언제 또 어떤 말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윤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기는 이제 단순한 자기 보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명의 목소리가 말 하나하나가 그 비웃음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 사실을 그날 저녁 박 중사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박 중사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윤미는 박 중사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윤미는 아이들이 잠든 뒤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수가 출장 중이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걸 한번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묻어두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배윤미 상사로서 22년을 묵묵히 걸어온 군인으로서 이 목소리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윤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재명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식탁 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유건이 가방을 확인해주고
민건이 유치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제잘거렸고 윤미는 평소처럼 웃어줬습니다. 속이 어떻든 아침 식탁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유건이와 민건이를 각각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윤미는 차 안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군 생활 22년 동안 이런 떨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도 진급 심사 앞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부대에 들어서면 제명의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윤미는 다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부대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오가고 장교들이 보고를 올리고 행정실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명은 오전 일과 중에 행정실을 한번 지나쳤습니다. 윤미와 눈이 마주쳤지만 제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유독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는 당직이었습니다. 당직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부대가 잠든 밤 당직실 안에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윤미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소리만 가끔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윤미의 시선이 자꾸 그리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 박 중사가 건네준 그것. 제명의 목소리가, 그 비웃음이, 그 말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윤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걸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22년을 버텨온 자존심이 이 파일 하나에 기대야 하는 건지, 남편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순간 두 사람이 결혼 첫날 약속한 그 말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성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행정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명의 웃음. 네 남편이 군단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왕이야. 그 말이 날아오던 순간 옆에 있던 부사관들의 굳은 얼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던 그 눈빛들, 그건 단순히 윤미 한 사람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부사관을, 여군을 계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달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윤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성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여보, 나야. 성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당직이지? 무슨 일 있어? 윤미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괜히 보내는 건 아니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일 하나 보낼게. 들어봐. 윤미는 전화를 유지한 채로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이 넘어가는 몇 초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수 쪽에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윤미는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네 남편이 군단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왕이야. 여군 부사관 주제에, 계급도 낮은 주제에, 나이도 어린 부사관 주제에. 제명의 목소리가 당직실 안을 채웠습니다. 윤미는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다시 조금 떨렸습니다. 파일이 끝나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성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천천히. 윤미야. 응. 고생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분노 표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겪은 것을 내가 알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성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군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윤미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성수의 목소리에서 남편이 아닌 지휘관의 결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원칙을 지켜온 군인이 선을 넘은 사람 앞에서 세우는 자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미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당직실 창문 너머로 연병장의 어둠이 깔려 있었고 바람 소리가 다시 창을 두드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수가 나선다는 건 두 사람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곧 생각을 고쳐잡았습니다. 약속은 서로의 이름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수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성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부대는 일과를 시작했고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행정실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어젯밤 당직을 마치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사님, 괜찮으세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군단 본부 소속 완장을 차고 있다는 걸 위병소 당직 병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순식간에 부대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대장 한재명 대령을 즉시 소환하라. 그 한마디가 부대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멈췄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행정실 안도 일순간 정지됐습니다. 박 중사의 손에서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대가 얼어붙었습니다. 군단 본부 집무실은 넓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대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성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옆에는 군단 참모장과 감찰 장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명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은 단정했지만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부대에서 소환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을 것이었습니다. 제명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성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아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었지만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제명은 지정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수는 잠시 제명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제명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성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재명 대령, 연대장 보직을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동안 연대를 어떻게 이끌었다고 생각합니까? 제명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봤습니까? 참모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직실에서 녹음된 그 파일이었습니다. 제명의 목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네 남편이 군단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왕이야. 여군 부사관 주제에. 계급도 낮은 주제에. 제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파일이 끝나고 집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수는 제명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제명 대령. 예. 여군을 무시하고 계급으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지위입니까?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명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수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남을 짓누르는 데 쓰는 순간 그 사람은 지휘관 자격을 잃은 겁니다. 제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배윤미 상사는 22년을 묵묵히 걸어온 군인입니다. 여군이라서, 부사관이라서,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던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제명 대령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군복이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미가 들어왔습니다. 성수가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윤미는 군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들어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성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명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명은 윤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눈을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부대에서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군단장 집무실에서 제명은 그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제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단장님을 몰라봤습니다. 윤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명의 사과는 군단장을 몰라봤다는 데 있었습니다. 배윤미 상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제명은 끝내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군단장님 아내이기 전에 배윤미 상사입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도 군단장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부사관들 모두입니다. 짧고 또렷했습니다. 제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은 사과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는 그날 오후 바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성수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찰 결과와 녹취 내용이 군 감찰 규정상 자동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성수는 그 과정에 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였습니다. 그게 성수가 20여 년간 별을 달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상급자로서의 직권 남용, 인격 모독, 군 기강문란, 연대장 보직 해임, 그리고 강제 전역 처분. 제명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한때 장교라는 계급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기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제명의 보직 해임 및 강제 전역은 윤미와 그 부대의 모든 부사관들에게 가장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제명이 군복을 벗은 뒤 부대 안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병사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고 행정실 안에서도 예전보다 말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억누르고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는지를 없어지고 나서야
실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박 중사는 어느 날 아침 윤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사님, 저 요즘 출근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명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 내부에서 먼저 돌기 시작한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로도 흘러나왔습니다. 연대장이 부사관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그 부사관이 군단장의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녹취 파일이 징계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내용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 관련 매체에서 짧게 다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언론으로도 번졌습니다. 군 내 계급 문화, 여군 차별,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하대,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명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제명은 미혼이었습니다. 돌아갈 가정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모아온 돈이 전부였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진 뒤 제명은 서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였는지 제명의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명은 그 시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 20여 년 동안 제명이 가장 두려워한 건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명이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장교라는 계급이 사라지자 제명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계급을 앞세워왔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명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갔는지, 어느 도시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군단 본부 쪽에서도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윤미는 제명이 떠났다는 소식을 한참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명이 오랫동안 뿌려온 것들이 결국 제명 자신에게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윤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수는 그날 저녁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한제명 대령 출국했다는 거 들었어?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성수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윤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없어. 그런데 불쌍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 성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계급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잖아. 그게 사라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그게 불쌍한 거야. 분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성수는 한참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은 있었지만 존중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고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잊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명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명이 스스로 선택해온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말이었습니다. 부대는 새 연대장 김경호 대령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행정실에 들어와 부사관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함께 잘 부탁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행정실 안공기가 달랐습니다. 박 중사가 윤미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윤미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미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무거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다음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윤미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한 페이지 더 남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대령이 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경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아침 일과가 시작되면 연대장실에 앉아 보고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계급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름을 외워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연대장이 지나가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병사들이 생겨났습니다. 행정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중사는 아침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막내 병사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웃었습니다. 경호가 행정실에 들어올 때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일 같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해 가을, 윤미에게 진급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원사, 부사관 최고 계급이었습니다. 동시에 주임원사 보직 발령이었습니다. 부대 전체 부사관단을 대표하는 자리, 행정보급관으로서 조용히 실무를 맡아왔던 윤미가 이제는 부사관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행보관 보직은 오랫동안 옆에서 함께 일해온 후배 부사관에게 넘겼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던 날 윤미는 서류 한 묶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거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계급 따위 신경 쓰지 말고. 후배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임원사가 된 뒤에도 윤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병사들 상태를 살폈고 어린 부사관들과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급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더 많은 사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윤미는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윤미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임원사님은 다르다고. 뭐가 다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윤미 앞에 서면 괜히 똑바로 서게 된다고. 무섭거나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흐트러지기가 싫어서라고. 그게 진짜 존중이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성수는 여전히 군단장이었습니다. 군단 예하 부대를 순시할 때마다 성수는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부터 찾았습니다. 주방 당번을 서는 이등병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야간 경계를 마치고 들어오는 병사들의 수고를 직접 챙겼습니다. 참모들은 때로 그런 성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군단장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급은 책임의 무게라는 말을 제명 앞에서 했을 때 그건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은 그냥 부모였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7살 민건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성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아저씨 몰아냈다며? 식탁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수는 민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그래? 민건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유건이 형이요. 12살 유건이 괜히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미가 유건을 바라봤습니다. 유건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성수는 민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몰아낸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야. 민건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성수가 웃었습니다. 좀 달라. 몰아내는 건 힘으로 하는 거고 바로잡는 건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 민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일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군인이 될래요. 윤미와 성수가 동시에 유건을 바라봤습니다. 유건은 수줍어하면서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민건이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성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성수의 큰 웃음이었습니다. 윤미는 말없이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유건이 엄마 왜요 하며 버둥댔고 민건은 신이 나서 윤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윤미는 그 온기를 오래 느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군인. 그것이 윤미와 성수가 군복을 입는 동안 지켜온 신념이었고 두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훈장도 계급장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먼저 보는 눈, 높아질수록 더 낮아질 줄 아는 마음. 그게 배윤미와 남성수가 함께 살아온 20여 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수가 말했습니다. 유건이 말이 진심인 것 같던데. 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았으면 됐어. 성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손과 주임원사의 손이 그냥 성수와 윤미의 손으로 포개졌습니다. 운동장 끝에서 시작된 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